아시아 변방 국가의 무기가 유럽의 심장부에서 팔리고 있다니. 이건 시장의 비이성적인 광기일 뿐이야. 30년 경력의 독일인 전문가는 코웃음을 치며 K방산의 허상을 폭로할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 즉 K2 전차의 치명적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죠. 그리고 마침내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나토의 비공개 연합훈련 결과 보고서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던 그의 표정, 하지만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그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지고 급기야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마저 떨어뜨렸습니다. 대체 그 비공개 보고서에는 어떤 충격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기에 한 남자의 30년 신념과 자존심을 이토록 무참히 무너뜨려 버린 것일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을 읽고 그가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중얼거렸던 단 한마디, 이건 괴물이다. 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호프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심장부 도이치 에셋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30년간 분석해온 수석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간 내린 커피의 짙은 향이 제 집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마인강이 평화롭게 흘렀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펼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일면의 굵직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폴란드, 독일의 레오파르트2 대신 한국의 K2 전차 선택. 순간 제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폴란드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완전히 잃었군. 지난 30년간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유럽, 특히 독일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그 아성에 도전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원조를 받는 나라, 기술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단기적인 납기 일정과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최악의 선택이야. 결국 몇 년 안에 후회하며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게 될 거야. 제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 뒤에는 아버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기술 고문으로 파견되셨던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루카스, 그들은 정말 근면하고 똑똑한 학생들이란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학생은 결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말을 성서처럼 믿었습니다.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성과가 수백 년간 쌓아 올린 독일의 기술적 깊이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줄지, 그리고 K방산이라는 거품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제 고객들을 위한 일이자 흐트러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 의무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지식과 데이터를 총동원하여 그들의 허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휘두른 그 칼날이 결국 제 자신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K방산 거품론, 속도에 가려진 치명적 결함. 저는 제 팀원들에게 한국의 방산기업, 현대로템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와 시장의 우려를 긁어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집무실은 며칠 만에 온갖 자료와 그래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치 잘 차려진 성찬을 앞에 둔 미식가처럼 이 자료들로 한국 방산의 허상을 어떻게 요리할지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논리와 데이터가 제 편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서론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K2 흑표 전차의 공식 기술 재원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수가 학생의 숙제를 채점하듯 거만하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갈 참이었죠. 첫 항목은 주포였습니다.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예상했던 대로군. 우리 독일의 것과 대등한 수준의 재원. 그들은 명세서를 베끼는 데는 제법 재능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 장전장치. 자동 장전장치라는 항목을 보니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포탑에 버슬식 자동 장전장치가 장착되어 탄약수가 필요 없고 단 3명, 전차장과 포수,
조종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저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전술적 함의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레오파르트2의 내부 구조가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었죠. 전차장, 포수, 조종수, 그리고 육중한 포탄을 직접 들어 장전하는 탄약수까지 완벽하게 조화된 4명의 승무원.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기에 갖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전차가 격렬하게 기동하는 와중에 땀으로 범벅이 된 탄약수가 수십 킬로그램의 포탄을 들어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인간의 피로도는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기계는 전차가 어떤 극한의 기동을 하든 포탄이 장렬하는 급박한 전장 상황에서도 피로를 모르는 기계팔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다음 탄을 장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승무원 한 명이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전투력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우위였습니다. 복잡한 장치는 고장의 원인이 될 뿐이지. 저는 애써 중얼거리며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독일의 방식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불필요하게 복잡한 장치는 실전에서 분명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스크롤을 내렸을 때 다시 한번 화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라고 제 30년 경력에서도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차체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하여 무릎을 꿇거나 몸을 기울여 산악 지형에서의 매복과 사격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기능이라. 저는 그 설명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전차가 무릎을 꿇는다고?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공학이라기보다는 기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커스에나 어울릴 법한 기교일 뿐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 없을 거야. 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는 듯 경멸적인 웃음과 함께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다. 실용성보다는 보여주기식 기능에 집착하는 것. 보고서에 쓸 아주 좋은 조롱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의 데이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허울뿐인 재원표가 실제 진흙탕과 포연 속에서는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입니다. 서류 위의 데이터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오만한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이런 복잡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능들이야말로 저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려한 재원표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나 가능한 숫자 노름일 뿐 실제 전장의 가혹한 현실, 즉 진흙과 포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처럼 힘없이 찢겨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 가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 있는 제 오랜 정보원에게 극히 일부에게만 공유되는 드래곤 24 연합훈련의 비공개 결과 보고서를 구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청했죠. 며칠 뒤 제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로 두툼한 분량의 PDF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K2 전차의 처참한 실패 기록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제 보고서의 근거로 삼을 완벽한 문장들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보고서의 초반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 평가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를 멈추고 화면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보고서는 폴란드 북동부의 늪과 진흙으로 가득한 최악의 험지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육중한 M1 에이브람스 전차조차 무거운 차체 때문에 기동에 애를 먹고 여러 번의 군안 조치가 필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곳에서 그 가벼운 아시아산 전차가 버텨낼 리가 없지.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체와 유기압 현수장치의 조합을 통해 마치 물 위를 떠다니듯 험지를 민첩하게 돌파하며 연합군 지휘관들의 찬사를 받았다. 저는 잠시 눈을 비비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찬사, 제가 찾던 단어는 결함이나 문제였지 결코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 이성이 만들어낸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리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전체 가동률, K2 흑표 92%, 92%.
복잡한 최첨단 장비의 집약체인 3.5세대 전차가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저런 신뢰성을 보인다는 것은 제 30년 경험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화가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6주의 단기 훈련을 받은 폴란드 승무원들이 실전에서도 맞추기 어려운 2.7km 거리의 원거리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사례.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은재 커피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건조한 데이터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관련 자료를 검색했고 폴란드 현지 방송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젊은 폴란드 전차병이 지늘기 묻은 K2 전차를 배경으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바르샤바에서 소련군 탱크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 닥쳐올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K2를 한번 돌아본 뒤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아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내준 강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와 한 군인의 영혼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은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 보고서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기계가 아니라 이 경이로운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들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 폴란드 병사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아는 나라, 그 한 문장이 제 이성의 성벽을 허물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K2라는 결과물을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근원, 즉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들의 과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보고서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대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작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침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논밭 지형은 전차 운용에 부적합하다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전차 제공조차 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근면한 학생들이었지.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투자 보고서와 시장 분석 데이터가 꽂힌 책장. 하지만 제 손이 향한 곳은 가장 아래쪽, 수십 년간 한 번도 들춰본 적 없던 낡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외치며 온 나라의 자원을 쏟아부을 때 독일인 기술 고문으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아버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5년 8월 12일, 오늘도 한국인 기술자들은 밤늦도록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들의 눈에는 배우려는 열망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일기장과 함께 인터넷에서 찾은 M48 패튼 전차, 당시 한국이 개량하던 전차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음 기록을 읽으며 저는 금융 분석가가 아닌 한 사람의 전술 분석가로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M48의 디젤 엔진을 분해했다. 과연 기름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다. 이 전차의 가장 큰 문제는 끔찍한 연비다. 이래서는 작전 반경이 너무나도 짧다. 아버지의 글씨는 그날따라 유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지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기록에서 저는 깊은 탄식을 읽었습니다. 오늘 한국인 지휘관 한 명과 막걸리라는 흐린 술을 마셨다. 그는 이 전차는 시브리도 못 가서 배고프다고 주저앉는 힘만 센 말과 같습니다.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쳤다. 아버지의 글을 통해 저는 그들의 절박함과 하늘 데이터가 아닌 심장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강철의 주먹을 가졌지만 그 주먹은 보급이라는 너무나도 짧고 취약한 사슬에 묶여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문장은 마치 깊은 탄식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전차의 장갑은 포탄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텅 빈 연료 탱크를 막을 수는 없다. 이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진정한 심장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 미군의 철수 위기가 불거지자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M48 전차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차에 자랑스러운 K 마크를 새겼습니다. K2는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행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급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기동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십 년간의 눈물과 땀, 그리고 한이 서린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예언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덮은 뒤 제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폴란드 병사의 눈물, 아버지의 기록, 그리고 제가 믿어온 30년의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며 제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감정적인 동요는 잠시의 혼란일 뿐이라고, 시장의 냉정한 숫자를 보면 다시 제 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치 신앙인처럼 항상 나에게 명확한 답을 주던 금융정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뒤엎는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마치 운명의 계시처럼 한 줄의 공시가 깜빡였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 현대로템을 자사의 국방 관련 펀드에 신규 편입.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네크, 제 30년 경력에서 그 이름이 갖는 무게는 다른 운용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깐깐한 선구자 바네크가 유럽의 가장 엄격한 품질 보증 마크를 붙여 이 한국 기업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한탕주의 투기꾼들의 돈이 아닌 은행 적금처럼 가장 안정적인 자금으로 미래의 가치의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단 1%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가장 강력하고 공식적인 보증 수표였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K방산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라는 것을 세계 금융계가 돈으로 직접 보증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증명하려 했던 거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제 생각이야말로 현실을 보지 못한 거품이었습니다. 제 모든 믿음이 바로 그 차가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현대로템의 바네크 ETF 펀드 편입이라는 금융의 판결 앞에서 저는 군말 없이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이성은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바네크에서 운영하는 방위산업체 관련 펀드에 포함된 모든 투자 종목을 내 컴퓨터 메인 화면에 불러왔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업들의 이름은 지난 30년간 제가 살아온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인인 팔란티어와 RTX, 프랑스의 자존심인 탈레스,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러나르도, 제가 평생을 신뢰하고 분석해온 세계 최정상급 방산 기업들의 이름 옆에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세 개의 이름,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건 단순한 편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전체가 감히 넘볼 수 없다고 여겨졌던 거인들의 리그에 정식 회원으로 그 이름을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의 기술 독점 체제에 당당히 균열을 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을 확인하기 위해 K2와 레오파르트의 또 다른 비교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저의 조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사인 KNDS의 생산 능력이 모든 라인을 최적화했을 때 연간 약 50대 수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장인 정신이 빚어내는 존경할 만한 숫자였죠. 하지만 폴란드의 1차 계약 물량만 180대, 최종적으로는 1000대를 목표로 하는 거대한 수요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엄청난 물량을 약속된 시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납품하는 압도적인 생산성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폴란드의 선택이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긴급한 안보 위협 앞에서 수십 년간 평화에 익숙해진 유럽의 산업 기반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속도와 규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그것이 바로 독일의 기술력을 압도한 한국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단어,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K2의 파워팩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실패의 기록 끝에 한국이 마침내 1500마력의 심장, 즉 엔진과 변속기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심장. 그들은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스스로의 가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심장을 달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위대한 강점으로 스스로 바꿔낸 것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보고서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이로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크푸르트의 하늘 위로 여명의 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제 가슴은 새로운 종류의 감정으로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를 켜고 며칠간 공들여 작성했던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K방산 거품론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를 향한 조롱이 아닌 불과 며칠 전 어리석었던 제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안의 오만과 편견도 함께 삭제되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치기 시작한 제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타이탄의 등장. 왜 지금 K방산에 투자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글은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편의 위대한 서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걸작이라는 단어를 썼고 철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국가의 처절한 역사가 어떻게 강철을 단련시키고 그 안에 혼을 불어넣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는 더 이상 오만한 선언이 아닌 치밀한 데이터로 증명된 현실이었고 5번째 경제 기둥이라는 표현은 이 나라가 걸어온 위대한 여정에 대한 저의 헌사와도 같았습니다. 제 보고서는 더 이상 차가운 분석이 아닌 경이로움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K방산의 진정한 무기는 강철이나 화력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서구의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처절했던 역사 속에서 체득한 신뢰와 약속이라는 무형의 가치라고 말입니다. 저는 강력 매수라는 의견과 함께 보고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제 시선이 책상 한편에 놓아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어 그 손때 묻은 감촉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학생이라 불렀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하늘에 계실 아버지께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말한 그 학생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평온함 속에서
제 모든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새로운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보고서가 전송된 후 유럽 금융계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독일 방산의 우월성을 외쳐온 제가 정반대의 보고서를 냈으니 그럴 만도 했죠. 몇몇 동료들은 제가 변절했다고 수군거렸고 경쟁사들은 제 분석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월가와 런던, 그리고 아시아의 큰 손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세상은 제 보고서가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연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는 새로운 방산 거인의 부상, 한국, 세계의 새로운 무기고가 되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장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습니다. 그 균열에서 시작된 K방산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 강화를 노리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K2 전차를 핵심적인 고려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전통적인 방산 시장의 큰 손인 중동 역시 상당한 관심 속에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저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로템이 6,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창원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200대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세계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루카스 호프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한국인들을 학생이라 불렀던 제 오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스승이 독일이나 미국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스승은 바로 그들 자신이 겪어야 했던 처절했던 가난과 뼈아픈 전쟁의 기억,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외쳤던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고객들에게 K방산을 추천할 때 단순히 데이터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희망을 쏘아 올렸는지에 대한 위대한 서사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